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 체크 이몽진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김관영 지사가 공약으로 내건 대기업 유치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올해로 한중 수교 30년을 맞습니다. 그 의미와 과제를 짚어봅니다. 이슈 토론에서는 소비자 물가 비상 대책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 체크입니다. 김관영 지사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대기업 5개 유치를 반드시 실현하겠다. 취임 후에도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가 새 공장을 짓겠다고 나서면서 부지 선정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전라북도 대기업 유치 전망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하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김관영 지사가 대기업 계열사 5개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었었죠. 취임 후에도 이 약속을 지키겠다 누누이 강조했는데 그 내용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네, 김관영 지사는 취임사에서 일단 세일즈 도지사가 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업을 직접 설득하고 매력적인 프로젝트를 꾸려서 끌어들이겠다 이런 건데요. 취임 후에 내세운 5가지 도전 목표 중에서도 첫 번째가 전북 경제 부흥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가 5개 대기업 계열사 유치 이거를 들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아무래도 하나만 있어도 이 가치 사슬을 만들고 또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을 하겠다 이런 구상인데요. 실제 김 지사는 당선 후부터 서울을 계속 오가면서 대기업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사 혼자 움직여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네. 물론 이제 전북의 발전과 변혁을 위해서는 대기업 유치가 절실하다 이런 의견이 대다수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팀을 꾸렸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접촉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지. 네,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타깃 기업 리스트가 나왔다든지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기업의 접촉이라는 게 물밑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김 지사가 당선 후에 기존 제조업이나 혹은 저희가 강점이 있는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을 넘어서 IT 기업, 플랫폼 기업들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기업 유치를 위해서 이제 올해 하반기에 전라북도가 대대적인 조직 개편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현재 김종훈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임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도지사 아마도 직속에 그 일자리 유치, 대기업 유치 전담팀을 만들어서 해나갈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전북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단체들도 대기업 유치를 공약으로 내건 단체장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전북만이 내세울 수 있는 차별화 어떤 분야고 또 어떤 점으로 들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거의 사실 모든 시도지사가 이 대기업 유치를 공언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넓고 싼 부지가 있는 새만금의 미래 가능성, 이제 공항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생길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하고요. 또 이제 기존의 탄소 산업 그리고 수소차, 전기차 그리고 농생명 산업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강점 있는 문화 산업 이런 부분들까지 강점을 가지고 기업들이 이제 어떤 투자 의향이 있느냐, 어떤 계획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면밀히 살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제는 이제 실현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들이 70% 이상이 이제 수도권에 포진해 있는데 글쎄요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실은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녹록진 않은데요. 지난 5월에 전국 경제인 연합회에서 한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그중에서 152개사가 응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혹시 이제 지방으로 본사나 사업장을 이전할 계획이 있느냐, 혹은 사업장을 지방에 증설할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89.4%가 지방 이전 계획이 없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10곳 중에서 9곳은 지방 이전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희망 지역을 살펴봤더니요. 대전, 세종, 충청이 한 50%를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부울경, 대구, 경북 순이거든요. 전북 같은 경우에는
광주, 전남까지 다 포함해서 6.6%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방으로 오고자 하는 기업도 없는데 그중에서 전북으로 오고자 하는 기업은 더 없는 상황이다. 이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지방으로 오고 싶어 하지 않느냐 물었더니 교통이나 물류의 애로사항 그리고 이제 인력 확보의 애로사항 이 두 가지를 가장 크게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현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뭐 대기업 유치하는 것 너무 좋죠. 그런데 이제 인프라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유인들을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현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최근에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겠다고 국내에 29년 만에 이런 발표를 했는데 네, 자동차 부품 공장이 집중되어 있는 새만금도 주목받을 만한데 네, 전라북도의 뭐 어떤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가 내년에 국내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지난 12일이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현대차 측이 뭐 부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이게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 3일 만에 그 장재훈 현대차 사장이 부산 국제모터스 행사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기존 울산 공장에 확장해서 짓는 것이 맞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새 공장 부지가 이제 울산으로 정해진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전라북도가 제 역할을 했냐 이 부분은 좀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대차의 국내 공장 투자 사실도 사실은 언론 보도를 보고 안 것으로 보이고요. 이 반면에 이제 저희 전북에서는 오히려 좋지 않은 신호들이 좀 감지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이 전북이 상용차 산업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노사정 협의체라는 게 지난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 그리고 타타대우의 양 노사 그리고 전라북도와 각 시군이 모여서 노사정 협의체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올해 사실상 무산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현대자동차가 사측에서 불참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노사정 협의체에서 결국 현대차라는 큰 축이 발을 뺐고 이거를 결국 전라북도도 어느 정도 뭐 그렇게 놔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 현대차 본사 차원에서 전주 공장에 대한 투자 의지가 있느냐 혹은 오히려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현대차 신규 공장을 사실상 힘도 못 써보고 울산에 내준 상황인데요. 이제 추가 투자 동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전라북도가 좀 귀를 기울여서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네, 전라북도가 대기업 유치에 이렇게 사활을 걸고 있는데 아주 이렇게 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 네, 새 정부의 정책과 이런 경제 상황 속에서 대기업 유치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마무리 말씀으로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부의 정책 방향이 그 대기업의 지방 이전에 있어서 얼마나 영향이 큰지는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후보 시절에 새만금의 기업이 바글바글 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말도 했었고 실제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실천 과제에도 대기업의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위한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이 들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세부적으로 정말 정책이 그렇게 가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지역에서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관련 그 산업 인재를 육성하겠다 하면서 수도권 대학들의 어떤 규제를 풀어주다 보니까요. 그게 결국 반도체 산업이 또 수도권 쏠림이 심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지방의 기업 유치에도 악재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청주 공장에 그 공장을 신설하려고 했다가 투자를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경제 위기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런 악재들이 여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민선 8기가 공언을 했기 때문에 대기업 유치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도의 정치력과 행정력을 발휘해서 도민들의 기대를 좀 충족하기를 바랍니다. 네, 김양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슈 체크 두 번째 순서입니다. 올해는 한중 수교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중 수교 30년이 갖는 의미 그리고 그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최재덕 원광대학교 한중 정치외교 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올해 한중 수교 30년을 맞이했습니다. 1992년 8월 24일 날이 수교일이었는데 한중 관계 현주소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올해는 92년 한중 수교 이후로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92년 수교 이후에 아시다시피 2016년 사드 배치 이전까지 한중 관계는
상당히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습니다. 한중 관계는 뭐 경제 문화뿐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 교류, 교육 측면에서 다방면으로 엄청난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고요. 그러나 사드 배치 이후로 이 중국이 갖고 있는 경제 보복으로 인해서 양국의 그동안의 갈등이 그동안 외교적 수사만큼이나 이렇게 진정한 친구로 남는지는 좀 되짚어 보아야 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한중 관계 복원을 위해서 노력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한령 해제라든가 그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시도했는데 현실화되지 않았고요. 여하튼 2018년 그 미중 부역 분쟁이 시작됐고 그 이후로 그 미중 패권 경쟁이 시작이 됐는데 2020년 코로나 팬데믹과 더불어서 지금 한중 관계는 좀 소원해진 관계인데요. 이런 상태에서 올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것입니다. 네. 그 같은 정세 변화 속에 중국은 그래도 한국으로 봐서는 제1의 교육국이자 또 수출국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또 한중 관계가 중요하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제1의 교육국이고 수출입 국가입니다. 주요 무역 파트너이고요. 제조업의 주요 생산 기지입니다. 홍콩을 포함하면 중국의 대외 수출 무역 의존도는 3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미국과 베트남 제3위의 그 교역 국가인 미국, 베트남 합친 숫자보다도 높은 숫자입니다. 앞으로 한중 간의 상호 보완적인 구조가 계속 마찰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중국은 미래 전략으로 쌍순환 전략을 내놨고요. 중국 자체 내에 내수 활성화와 자립 공급망 구축이라는 것인데요. 중국 스스로 기술 자립과 핵심 소재 부품에 대해서 국산화율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중 간의 이런 기술 경쟁도 심해질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중국에 있어서 저희가 늘 중간재 수출입이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렇게 중국에서도 중간재 수출입이 문제가 생기면 한국 경제에 심각하게 타격을 입어왔습니다. 그래서 한중 관계에 있어서 특히 대중국 무역에 있어서 중간재 비율을 좀 낮추고 완전재나 소비재를 좀 높이자는 주장이 전문가들의 주장이고요. 여하튼 중국은 경제협력뿐만이 아니라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안보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미중 패권 경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 한반도에 새로운 냉전 구도가 도래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동북아의 안보 불안도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중국은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처럼 지정학적으로, 지경학적으로 이렇게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나라이고 비핵화 이후에도 중국은 우리 한반도 평화 경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국은 동북공정이나 또 경제보복 등을 취해서 한중 간의 관계가 그렇게 원활치 않는 그런 상태가 이어오지 않겠습니까? 양국 간에 또 혐한이나 반중 같은 부정적인 인식도 깔려 있는 것 같고요. 이러한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관점에서 주시를 해야 되는 건지. 예, 좋은 질문인데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최근 중국에 대해서는 반중 혐한 정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제, 문화, 사회 전반적으로 중국 정서가 안 좋습니다. 특히 2016년 사드 배치가 그 전환점인데요. 한중 간의 갈등이 이제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치나 한복처럼 한중 간의 문화유산의 어떤 기원까지 확대되고 있어서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여하튼 양국의 관계는 좀 갈등과 분쟁이 좀 원만히 좀 잘 해결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은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들입니다. 여하튼 또한 한국은 이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그동안 중국을 배제하고 안미 경중이라는 이름으로 안보는 미국의, 경제는 중국에 취했는데 오히려 안미 경미라는 이름으로 다시 새롭게 안보도 미국에, 경제도 미국에 취하자는 식으로 중국을 좀 배척하는 분위기인데 심히 유감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양국은 서로 갈등을 봉합하고 새로운 협력 방안을 좀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은 앞으로 발전적인 한중 관계에 또한 앞으로의 30년을 또 설계하기 위해서는 양측이 공유할 비전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비전을 공유해야 됩니다. 경제 협력뿐만이 아니라 그 한반도 앞서 얘기했던 대로 한반도 평화 경제라든가 특히 우리 지금 미중 패권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런 그 발생한 상황에서 한반도는 대격변의 시기에 접해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많은 나라들이 100년 만에 한 번 올 수 있는 대격변의 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즉, 뭐 최근까지 왔던 코로나 팬데믹, 그다음에 기후 위기, 저성장, 그리고 미중 간의 경쟁을 넘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지면서 또한 4차 산업혁명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한반도의 위기로 작용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한중 간에 반드시 비전을 공유하고 미래를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죠. 네. 특히나 이제 전라북도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중국과 가까운 지역이고 또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교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대안을 주실런지 마무리 말씀과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해서 지역 간의 협력도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 오랫동안 얘기했던 환서의 벨트를 활성화한다든지 지금 송도 국제도시 신도시에는 미국의 유수한 뉴욕 주립대학이라든가 유타 대학 등 유명한 대학들이 글로벌 캠퍼스로 자리 잡지 않았습니까? 많이 이제 호응을 얻고 있는데 예를 들면 새만금에 국제 어떤 문화, 교육 도시를 건설해서 중국의 유명한 북경대나 청와대학 같은 유수한 대학을 유치해서 유학생 유치라든가 또 뭐 유학생들의 어떤 금전적인 부분을 좀 절감시키고 교육이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새만금 신국제공항과 더불어서 좀 국제 문화, 교육 도시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한중 관계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이 국제의 질서가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세계가 세계사의 변환의 변곡점에 와 있다는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대로 여러 가지 그런 변화들이 특히 한반도 질서를 두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세계는 미국과 어떤 유럽의 서방의 한 축과 또 중국과 러시아의 한 축이 지금 대결 구도로 가 있는 상황. 특히 한반도 동북아에서는 이렇게 중국, 러시아가 연대하고 북한이 연대해서 북중러가 강하게 연대하면서 다시 우리는 한미일의 어떤 이런 냉정적인 구조가 고착화되는 것은 한반도 평화 경제 질서에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정부는 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안보를 강화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에 있어서 안보라는 것이 지금은 국방 안보뿐만이 아니라 경제 안보, 기술 안보를 포괄적으로 식량 안보까지 에너지 안보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 있어서 우리는 이 미중 간의 한미 동맹을 위주로 군사 안보를 강화시키지만 이 군사 안보를 강화시키는 것이 한중 관계에 있어서 중국이 얘기하는 사활 이익이나 핵심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반드시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스탠스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미중 간의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한테 위기와 기회를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스탠스를 잘못 잡아서 너무 미국 입장이 한미동맹이 매우 중요하나 이것이 중국이 우려하는 사활 이익, 핵심 이익을 건드리게 되면 오히려 엄청난 안보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우리가 한미 동맹을 강화하되 한중 관계도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지혜롭게 한다면 오히려 한국의 우리가 얘기했던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기술 강국으로 만들고 있고 글로벌 시대의 외교 강국으로 또 K컬처에 맞는 문화 강국으로 우리가 한국이 기회 요인을 만든다면 오히려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이 100년 만에 오는 대격변의 시대에 또 다른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토론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 국면에서 이젠 고물가 위기가 닥쳤습니다. 서민들은 장보기가 무섭다고 할 정도인데요. 정부가 연이어 민생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 어느 정도인지 대책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전북대학교 농경제유통학부 송춘호 교수님, 반갑습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의 박민정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달 물가가 24년 만에 6%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경기고통지수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물가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자, 우리 송 교수님. 예, 고물가 시대에 경제 고통지수라는 용어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데요. 경제 고통지수라는 것은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운 부분을 수치로 나타낸 지표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오쿤이 고하는 부분인데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실업률을 더한 값입니다. 지난 6월 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6%에 실업률 3%를 더해가지고 9%를 기록하고 있어 2008년 이래 가장 높습니다. 특히 전라북도는 경제고통지수가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은데요. 그만큼 고물가, 고유가 환율 시대에 고용 둔화까지 현실화되면서 도민의 경제고통지수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네, 수치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박 부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 생활 필수품인 이 장바구니 물가는 한 20% 이상 오른 것으로 이제 체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또 전기요금, 또 가스요금 인상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 심리적으로 소비 위축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의 뭐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은 지속적으로 조금 이제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미 미국의 금리 인상도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또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2월 말 이제 발생이 되면서 충분히 물가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었던 부분인데 조금 그 대책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물가 인상이 예측이 됐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크게 세 가지 요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91년도 이후로 세계가 그 소련이 붕괴되면서 세계 공급망이 재편이 되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원자재가 싼 곳, 임금이 싼 곳, 그다음에 자본의 금리가 싼 곳이면 어느 나라 가서 생산해가지고 수입하는 이 부분이 세계 공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 경제가 급부상하면서 신냉전이 대두가 됐고요. 기후위기라든가 코로나19에서 세계 공급망이 붕괴가 되었고요.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 코로나19에서 세계 모든 나라가 양적 완화를 했거든요. 돈이 시중에 너무 많이 풀렸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중심으로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중앙은행이 긴축재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고물가 비상은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런 위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최근에 발표에 하면 하반기에는 물가가 더 올라갈 것이라는 예측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국제 원자재나 유가는 안정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물가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원유라든가 국제 곡물 같은 경우는 선물 시장입니다. 지금 거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3개월 후라든가 아니면 6개월 후에 가격을 가지고 거래를 되어지고 있고요.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수입되는 시기에는 상당히 가격이 높은 상태에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물가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특히 이제 서민 물가는 유류값, 기름값과 관련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차를 요새 가지고 다니기가 좀 겁이 난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대다수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그래서 확대하기도 했지만은 그 비율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체감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박 부장님께서도 뭐 운전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네. 7월 1일부터 유류세가 37% 이제 인하가 되었는데요.
솔직히 7월 둘째 주까지는 저도 체감하지 못했고 실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월 셋째 주가 들어서면서 이 1,800원대 중후반으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오피넷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이 유류세가 이렇게 주유 요금이 좀 안정적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조금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물가 안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노력을 한다라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유류세에 대한 인하 부분들을 조금 더 검토를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유류값도 문제지만 또 생필품 가격이 또 많이 올랐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북 소비자 정보센터에서도 생필품 가격을 수시로 이제 조사하고 점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래 동향은 어떻습니까? 네, 그 저희 단체에서는 매월, 매주 이제 매주 이제 월요일마다 전통시장과 또 대형 할인마트 이 생필품 17개 품목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7월 셋째 주 월요일자 어떤 그 평균 요금하고요. 2021년도 평균가에 대한 가격 비교를 조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품목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 농산물 중에 오이 같은 경우는 10개 기준으로 16,763원의 거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대비 76.8% 인상이 된 수치이고요. 청양고추 경우에는 70.8% 인상이 되었습니다. 배추 한 포기의 경우에도 133% 인상이 되어서 한 포기에 5,400원꼴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고요. 축산물의 경우에는 삼겹살이 21.1% 상승을 했고요. 소고기 등심의 경우에는 27.3%, 그다음에 닭고기의 경우에는 31% 상승을 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여름철 과일 대표적인 과일로 이제 수박이 있는데요. 수박도 21% 인상을 해서 약 22,000원꼴에 이제 거래가 되고 있었고요. 가공식품도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이제 부침가루 경우에는 31%, 콩기름은 37.7%, 샴푸가 32.7% 정도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인상이 되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오르지 않은 생필품을 찾는 게 더 이제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채소값은 70% 네. 가까이 오르고 가공품도 농산물 가공품도 뭐 20, 30%는 그렇죠. 보통 올랐다고 그러는데 우리 박 부장님께서도 장보기가 여간 뭐 무슨 겁이 나는 게 아닐 텐데요. 네, 어떻게 하고 맞습니다. 계십니까? 그럼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저 또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른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도 실제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과거에는 10만 원이면 일주일 4인 가족 식사 밥상 차리기가 충분했는데 뭐 이제는 서너 개 품목만 이제 그 장바구니에 넣으면 10만 원을 초과하다 보니까요. 실제 장 보는 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를 되도록이면 이용하지 않습니다.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사고 싶은 욕구가 더 크죠. 그렇죠.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 품목들만 집 주변에 있는 마트들을 이용해서 최소한의 이제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건전한 소비 성향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고 또 그런 내용도 많이 전파를 하고 계실 것 네. 같은데요. 네. 송 교수님, 공공서비스 요금도 많이 올랐습니다. 전기 요금이나 가스 요금도 인상이 되는데요. 당장 이번 달부터 적용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7월 달부터 전기요금이 킬로와트당 5원이 인상이 되어졌고요. 가스요금도 평균적으로 보면 2,220원 정도, 가구 평당이 이 정도 올랐습니다. 두 가지를 합치면 약 3,755원 정도 올랐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면 전기료와 가스요금은 물가 상승률의 몇 퍼센트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냐면 약 2.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구성하는 항목이 과연 품목이 몇 가지 될 것인가 잠깐 말씀드리면 458 품목이 있습니다. 이 458 품목은 약 평균적으로 보면 250만 원을 지출하는 가정이
그중에 250만 원 중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했는가를 비중을 가지고 계산한 건데요. 이렇게 가스요금과 전기료는 2.84%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소비자 물가의 가장 주범으로 많이 언급되어지는 것이 농산물입니다. 근데 농산물은 58개 품목 중에 78개 품목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비중으로 보면 17%입니다. 그런데 가중치로 보면 실제로 8.38%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상추값이 금상추다, 그다음에 양파 가격이 굉장히 폭등했다는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찾아온 실제적으로 가중치로 보면 0.06%밖에 실제적으로 상추 가격이 오르고 양파 가격이 올랐다 해서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비자 물가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전세, 월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가주택 보유자들이 50%가 넘거든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자가주택 상승비도 물가 상승에 반영을 시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가 관리하기 쉬운 부분이 농산물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에 문제가 되어지면 항상 농산물이 타겟이 되어지고 정부 대책도 보면 농산물 가격을 억제시키는 쪽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러한 한계점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올 3분기 국제 곡물 가격이 전분기보다 10% 이상 오를 거라는 그 예측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또 사료 가격이나 축산물 가격에 또 연동이 돼서 곧바로 이제 밥상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이 예측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분기에 국제 곡물 가격 10% 이상 오를 것이라는 전망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6월 30일 발표한 국제곡물 7월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수입 단가가 최근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도 지금 $100 이하로 지금 안정화가 되어지고 있고요. 국제 곡물가가 떨어지는데 그 근거로 왜 이렇게 가격이 떨어질까 하는 것에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매년 6월 말에 미국 농무부가 6월 파종 면적을 발표를 합니다. 전 세계적인 작물 현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재고가 굉장히 많더라 하는 부분이 발표가 되어졌고요. 근데 이게 발표가 되자마자 미국 옥수수 가격이 약 5%가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물가 고물가다 보니까 모든 나라가 금리를 인상시켰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이 장기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연기될 우려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 그다음에 코로나19 변이 그 확산 요인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들 수요가 감소될 것이라는 부분이 되어졌고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지만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분기에 가격이 하락된다 하더라도 당장 수입 가격이 하락되냐 하는 것은 별도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국제 곡물은 국제 유가와 똑같이 선물 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되지는 것은 내년 정도에 반영이 되질 거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물가 안정을 위해서 미국 연준이나 또 우리나라의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가 억제 효과는 있습니다만은 그 부작용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난 7월 13일 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처음으로 0.5%라는 금리를 인상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만큼 물가 급등세가 심상치 않고 전망도 불안하다는 뜻인데요. 금리 인상은 물가를 잡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바로 양날의 칼처럼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그 사회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이 영끌족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받아가지고 주식이나 주택에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고금리 시대에는 바로 대출금 인상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또 고금리를 하다 보니까 집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상황들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우려가 있습니다. 네, 경제는 심리지 않겠습니까? 네. 박 부장님. 어떻게 살림을 또 도맡아 하시는 또 특히 여성들도 막 크게 부담을 느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교수님께서 말씀을 잘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일단 대출을 받았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자를 더 많이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비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소비력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물가가 내려간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번 이제 고금리 정책을 이제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요.
말씀처럼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올렸는데 이게 경기 침체로 가게 되는 우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고요. 조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도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이에 따르는 정책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제가 볼 때에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정책들이 이제 그 문제는 공급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수요 쪽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정책들도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나라 현황에 맞는 적정 정책 제안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송 교수님. 윤 대통령도 나서서 대책회의를 열고 돼지고기 관세 면제 확대나 감자 추가 수입 등에 8천억 원대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럼 효과가 어느 정도나 나타날 걸로 보십니까? 정부가 발표하기는 돼지고기에 관세를 한시적으로 무관세를 시키면 수입 돼지고기가 약 30% 정도 하락을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전혀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 수입 돼지고기의 대부분은 미국과 유럽산인데요. 미국과 유럽산은 이미 관세가 제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캐나다나 멕시코 같은 데 들어온 부분에 극히 10%도 안 되는 물량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관세를 제로화시킨다는 건데요. 가장 높은 캐나다 같은 경우도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관세가요.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해외에서 이렇게 공급망을 늘리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 하는 문제인데요. 일단은 농가들은 가격 상승분이 반영된 부분이 보장을 받아야 그 다음 연도에도 생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시적으로는 소비자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 정부가 제시한 것처럼 그런 기대가 많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차기에 공급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우리 악순환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부는 이제 법인세도 또 인하한 반면에 공공요금은 또 인상을 했습니다. 물가 폭등 사태를 막기 위해서 기업 부분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 기업 쪽에서는 어떠한 대안이나 또 대책을 강구해야 되을까요? 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류세 인하에 의해서 가장 혜택을 본 것은 일반 소비자들이 아니고요, 정유회사입니다. 올 1분기만 하더라도 정유 4사에 순이익이 약 4조가 증가됐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2분기에도 3조 이상이 증가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받았는데 어떤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일시적인 폭등에 의해서, 그다음에 세율 정책에 의해서 혜택을 본 기업들에 대해서 횡재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의 법인세 같은 경우도 21%인데요. 이렇게 특히 정유회사에다가 최고 42%의 세금을 매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부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소비자 운동을 하시는 우리 박 부장님께서도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기업도 함께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이제 기업에서 ESG 경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사회적 가치, 또 윤리적인 가치를 중요시한다라고 하는 이 경영 철학 ESG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국민 모두가 이제 고물가 시대에 힘겨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국민과 함께 이겨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 표명이라든지 그에 따르는 대안책을 기업에서도 내놔야 한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런 물가 안정이 될 때까지는 일단 원자재 값이 인상이 되는 이제 어려움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일단 소비자 판매가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판매가를 그대로 좀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무료 고객 서비스 이 범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확대를 해서 소비자가 유상이 아닌 무상으로 처리받을 수 있는 이런 서비스 분야가 조금 많이 넓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물가가 계속 치솟으면 당연히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건 서민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또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책도 거듭 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박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안정적인 수익이 있는 사람이면 이제 지출을 줄이면 이 고물가를 그래도 이제 버틸 수가 있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은 마른 수건을 쥐어짜야 하는 이러한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통계청 가계 동향 조사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2022년 1분기 기준으로요. 소득 하위 20%는 월 소득보다 월 지출이 더 많은 적자 살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소비 지출액의 44.4%는 식비, 주거, 수도, 광열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단순히 먹고 사는 이 비용만으로 지출의 절반가량을 이 취약계층에서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생활, 그 긴급 자금 마련이라든지 또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또는 소비 쿠폰을 조금 활성화해서 또 지방 공공요금 부분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부분들이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송 교수님, 뭐 기름값은 물론이고 생필품, 공공요금, 또 이자 부담까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물가 인상 이런 세가 언제까지 계속될 걸로 전망하고 계십니까? 국제 원자재 가격이나 국제 유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수입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달러 지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대1, 우리나라하고 미국과의 부분에 말할 때는 환율이라고 말하는데요. 달러 지수는 세계에서 미국과 거래가 가장 많은 6개 나라의 통화하고 가중 평균치를 내가지고 달러 지수를 내고 있는데요. 지금 107% 정도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달러가 강세를 보일 것이다. 그러면 환율도 계속 오른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달러의 그 강세 부분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2, 3년 정도는 지속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물가 안정을 위해서 어떤 대책, 어떤 지원책이 필요한지 뭐 두 분 모시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뭐 토론을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마무리 말씀으로 해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 또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우리 박 부장님께서 먼저 해주시죠. 네. 물가를 잡는다는 게 또 물가를 안정화시킨다라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야에서도 이제 이 물가 이제 안정법을 뭐 발의를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뭐 법을 개정하겠다. 다양한 이제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시민, 소상공인, 또 이제 중소기업 등 이 대상별 지원 정책을 정부에서도 좀 세세하게 꼼꼼하게 이제 마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전라북도 경우에는 도농 지역이고 이 로컬 푸드가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로컬 푸드라고 하는 물가 안정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활용해서 우리 지역의 물가 안정에 조금 기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방 정부의 역할이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전라북도도 이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조금 이제 내놓은 상황인데요. 몇 해 전에는 실제 도시가스 요금이 인하된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결도 이제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인하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이런 공공요금은 말 그대로 이 소비 심리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소비자들이 정부와 또 이 지방 정부를 믿고 이 고물가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송 교수님. 예. 장포족이란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고물가 때문에 장보기를 포기한 이런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부분인데요. 최근 뉴스에 하면 서울에서는 서울사랑 상품권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7%의 할인 혜택을 주는데요. 서울의 각 지자체, 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던 부분을 서울 전체로 확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한시적인 부분에서는 전북사랑 페이 같은 것이 발행을 해가지고 소비자들의 고물가 부분을 좀 보완을 시켜줘야 되고요. 소비자들의 현명한 그런 장보기 부분이에요. 이러한 부분이 필요한데 특히 온오프라인 찾아보면 착한 가게도 많고 가격이 싼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 마당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내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고 할 정도로 물가가 모든 분야에서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서민들이 체감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가계 부담을 덜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들이 하루빨리 마련됐으면 합니다. 더 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